소라야, 소라야, 어디 있니? 빗고 어두운 산속 밤 11시. 70세 영희 할머니가 나무 밑에 웅크리고 떨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무서운 짐승 울음소리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소라야, 소라야, 어디 있니? 영희의 목소리가 깊은 산 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입니다.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 소라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갑니다. 추위에 몸을 떨며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누구 없어요. 깊은 밤 속에서 영희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멧돼지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리자 영희가 공포에 질립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여기서 죽는 건가? 영희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얘야, 영희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고 단지 바람 소리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죽는 건가? 준호를 다시 볼 수 없는 건가? 이제 70세 영희 할머니의 생존과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그날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골집에서 첫 번째 불이 켜집니다. 영희 할머니가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리를 조금 구부정하게 하고 있지만 그 손놀림은 70년을 살아온 베테랑답게 여전히 능숙하고 빠릅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쑤신다. 나이가 들어가니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네. 그래도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끓여놔야지. 얘가 요즘 키가 부쩍 크더니 하루에 밥을 3그릇씩 먹어. 학교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여야 공부도 잘하지. 영희가 혼잣말을 하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영희는 밥솥에 밥을 확인하고 김치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며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 나갑니다. 시골집 부엌의 아침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이른 새벽 안개가 마당의 텃밭을 둘러싸고 있고 달들이 회를 치며 하루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도시락도 싸야 하는데 소라는 맨날 바쁘다고 해서 내가 다 해야 해. 뭐 그래도 손자 뒷바라지 하는 게 내 낙이니까 괜찮지. 영희가 도시락통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계란말이를 부쳐 넣고 김치와 마물 반찬들을 예쁘게 담아 넣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계란말이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라 늘 빠뜨리지 않습니다. 김도 구워서 넣고 멸치볶음도 조금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준호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지. 영희의 얼굴에는 손자를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20년 넘게 며느리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만큼은 친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49세 며느리 소라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진한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내려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바르고 머리도 미용실에 다녀온 것처럼 단정하게 세팅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간단한 화장만 하고 다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영희가 이상하게 여기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낼까 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부산을 떠세요? 아직 해도 제대로 안 떴는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시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소라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해 보이지만 속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희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호가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여야 하잖니. 내가 해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얘가 학교에서 점심때까지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하는데. 영희의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목소리 톤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라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못합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으라고 용돈 주면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해요.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걸 어떻게 매일 사 먹여? 집에서 해주는 밥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가 해주는 도시락 먹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효자 된다고 하더라. 준호는 워낙 먹성이 좋아서 집밥을 좋아하자니. 소라가 속으로 한숨을 깊게 쉽니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는 것이 점점 짜증나고 답답해집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항상 우리 준호 하는 것도 거슬립니다. 자신보다 시어머니가 준호와 더 친한 것 같아서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고지어 계단에서 덜덜덜덜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15살인 준호가 교복 반바지에 셔츠를 뛰어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키가 훌쩍 크고 있는 중학생 아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물씬 풍깁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싸주셨어요? 와, 냄새만으로도 완전 꿀맛일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준호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김치 볶음밥으로 싸뒀어.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야. 아, 그리고 멸치볶음이랑 김도 넣어뒀어. 와, 최고예요. 우리 반 애들이 맨날 할머니 도시락 부러워해요. 편의점 도시락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요. 민수 엄마는 도시락을 안 싸준다나 봐요. 맨날 용돈만 주신대요. 준호가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오릅니다. 이런 순간이 영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과 순수한 웃음소리가 70년을 살아온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소라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질투와 짜증 그리고 묘한 소외감이 섞인 표정입니다. 자신은 아들과 그렇게 친하지 못한데 시어머니와 손자는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준호가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합니다. 준호야, 어서 밥 먹어. 학교 늦겠다. 소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습니다. 영희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를 준호 앞에 차려줍니다. 김치도 준호가 좋아하는 크기로 썰어서 작은 접시에 담아줍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된장찌개, 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엄마는 요리 안 해요. 순진한 준호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영희가 재빨리 알아챕니다. 엄마는 바쁘셔서 못 하시는 거야. 할머니가 해드릴게. 엄마는 다른 일로 바쁘시거든. 영희가 며느리를 감싸주지만 소라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한 엄마라고 지적받는 기분입니다. 사실 소라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할머니 된장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비법이 있어요? 그냥 된장을 좋은 걸로 쓰고 멸치 우린 물에 오래 끓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넣을 때가 중요해. 너무 일찍 넣으면 파 맛이 날아가거든. 우와, 저도 나중에 요리 배울래요. 할머니한테 배워서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 해줄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영희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손자가 이렇게 말해주니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준호가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떠납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고마워요. 그래, 우리 준호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와. 네.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는 영희와 소라만 남게 됩니다. 갑자기 내려앉은 정적이 어색합니다. 평소 같으면 소라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왠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소라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다던데요. 그런가? 아직 밖에 안 나가 봤는데. 영희가 창문을 바라봅니다. 확실히 맑은 하늘이 보이고 햇살도 따스해 보입니다. 드라이브라도 갔다 올까요?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영희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라가 이런 제안을 한 건 거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디 가자고 한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갑자기 왜? 평소 같으면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어머니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신경을 많이 못 썼잖아요. 오늘은 어머니만 생각하고 싶어요. 공기 좋은 산이라도 다녀와요. 소라의 말은 정중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평소와 다른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흔쾌히 응답합니다. 그래, 그럼 좋지.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했어. 가끔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겠네. 소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미소입니다. 그럼 30분 후에 나갈까요? 어머니도 옷 갈아입으시고 준비하세요. 응, 알겠어. 오랜만엔 아들이네. 영희가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해준 것이 무척 고맙고 신기합니다.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소라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꼭 잠그고 책상 서랍에서 각종 서류들을 꺼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집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산 지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라가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영희가 듣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여보세요. 어제 문의 드렸던 집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집 현재 시세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3억 2천만 원. 정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 명의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동안 몇 번이고 이 집의 시세를 알아봤지만 오를 때마다 더욱 욕심이 났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소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욕심과 조급함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계획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이 집만 팔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절대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라가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언니, 나야. 그 일 말이야.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할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어. 소라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통화를 계속합니다. 20년 넘게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 집도 할머니 명의고 통장도 다 할머니 이름이야. 내가 20년 넘게 뒷바라지 했는데 내 앞으로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 그때라도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문 밖에서 영희가 소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방에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서 문 앞에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내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게 내가 살 인생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언니는 좋겠다.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영희가 충격을 받아 벽에 기댑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처음 깨닫습니다. 20년 넘게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나쁜 생각은 아니야. 그냥 좀 멀리 가시면 좋겠다는 거지.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할머니가 절대 안 간다고 하잖아. 이 집에서 평생 살겠다고 하시니까 답답해 죽겠어. 소라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언니와의 통화에서 평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 자연스럽게. 아니야.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그럼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할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어울리며 사실 수 있고. 영희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라가 통화를 마치고 나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칩니다. 아까보다 더 진하게 화장을 합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오늘로 끝내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소라가 인터넷을 켜서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산에서 조난, 실종사고, 고립된 산, 등산로 복잡한 산 등의 키워드들이 검색창에 뜹니다.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것들입니다. 여기가 좋겠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고 길도 복잡하고 휴대폰 신호도 잘 안 터진다고 하네. 소라가 한적한 산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등산로 접근성, 주변 상황, 구조 난이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여러 산을 비교 검토했었습니다. 좋아. 이제 결심했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소라가 휴대폰에 그 산의 위치를 저장하고 길 안내까지 미리 설정해둡니다.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편 영희는 마당에 나와서 텃밭을 가꾸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호미로 땅을 파는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준호한테는 좋은 할머니인 것 같은데 소라한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영희가 호미로 땅을 파며 자책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소라가 20년 넘게 고생한 건 사실이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수도 있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지만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은 마음 깊이 상처를 줍니다. 특히 자신이 정성을 다해 돌봐온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희는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채소들을 바라봅니다. 상추, 깨십, 고추, 토마토. 모두 정성으로 기른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소라와 준호를 위해서 기른 것인데 소라는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저녁 무렵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늘 그렇듯 씩씩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완전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특히 계란말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내일은 뭐 해줄까?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할머니가 해주는 건 뭐든 좋아요. 할머니,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준호의 순수한 관심에 영희의 마음이 더욱 아파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희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항상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영희의 마음이 더욱 아파집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만 며느리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듭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우리 준호 곁에 있어야지.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날 아침 소라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외출할 때 입는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 번 표정을 연습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돼. 소라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영희가 이미 아침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침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소라야, 오늘 일찍 나가니?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친절합니다. 영희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제 들은 전화 통화 때문에 더욱 민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계획? 네, 어머니랑 드라이브 갔다 오려고요. 날씨도 좋고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그동안 못 해드린 효도를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 왜? 소라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말이지만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어머니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신경을 많이 못 썼잖아요. 오늘은 어머니만
생각하고 싶어요. 준호도 없을 때 단둘이서요. 영희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어제 들은 말들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그래, 그럼 좋지. 어디로 갈 건데? 공기 좋고 경치 예쁜 산으로 가려고요. 어머니가 자연을 좋아하시니까요. 단풍도 예쁘게 물들었을 거예요. 소라의 말에 영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니 감동스럽습니다. 이때 준호가 뛰어내려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는 없지만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드라이브요. 나도 같이 갈래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소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안 돼. 넌 학교 가야지. 오늘 토요일인데요.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친구들이랑 놀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소라가 당황합니다.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준호까지 함께 가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도 어머니랑 둘이서만 가고 싶어. 다음에 너랑 따로 갈게. 오늘은 할머니와 엄마만의 시간이야. 왜요? 같이 가면 더 재밌을 텐데. 할머니도 제가 같이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할머니랑 엄마가 둘이서 가고 싶다는데 영희가 준호를 달래지만 준호는 아쉬워합니다. 평소 가족끼리 어디 가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할머니 예쁜 꽃이라도 하나 따다 주세요. 산에 가시면 예쁜 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 준호한테 제일 예쁜 꽃 따다 줄게. 돌아와서 보여줄게. 영희가 손자를 꼭 껴안습니다. 이 순간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손자의 순수한 사랑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라가 이 모습을 보며 조급해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영희와 소라. 준호가 집 앞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합니다. 할머니, 일찍 들어와요. 저녁에 같이 드라마 봐요. 금방 올게. 우리 준호 집에서 잘 있어. 차가 멀어지면서 준호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영희가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합니다. 손자와 헤어지는 것이 언제나 아쉽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합니다. 소라가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말수를 줄입니다. 평소에는 라디오라도 틀었을 텐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소라야, 어디로 가는 거니? 어느 산으로 갈 예정이야? 산 좋은 데로 가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곳으로요. 경치도 예쁘고 공기도 맑은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자. 준호가 걱정할까봐. 저녁에는 꼭 돌아와야 해. 네, 멀지 않아요. 드라이브 코스로는 딱 좋은 거리예요. 하지만 차는 점점 시내에서 멀어져 외곽 산간 지역으로 향합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고 사람의 흔적이 줄어듭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라야, 여기가 어디니? 길이 너무 좁은데. 이쪽으로 오면서 온 기억이 없네. 곧 도착해요. 정말 경치 좋은 곳이에요. 저도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가보는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핸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GPS를 자꾸 확인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차가 깊은 산속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들이 거의 없고 인적이 매우 드뭅니다. 평일도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여기가 어디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정말 경치 좋은 곳이에요. 등산로가 있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어요. 숨은 명소라서 아는 사람만 와요. 영희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생각보다 깊고 험한 산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고 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소라야, 여기 길이 험해 보이는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70세 할머니가 오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말 예쁜 전망대가 있어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소라가 영희의 팔을 잡고 등산로 입구로 안내합니다. 등산 안내판에는 여러 코스가 표시되어 있지만 소라는 가장 복잡한 코스로 향합니다. 이쪽으로 가요. 이 길이 제일 경치가 좋아요. 단풍도 예쁘게 물들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좁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가끔 보이지만 점점 깊어질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길도 점점 좁아지고 험해집니다. 소라야, 사람들이 안 보이네. 우리만 이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혹시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 길이 숨은 명소라서 아는 사람만 와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곳이 나와요.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미 다른 등산객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입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길표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 길이 여러 개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표지판도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친구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소라가 가장 복잡한 길로 영희를 이끕니다. 이미 미리 조사해둔 길입니다. 소라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나이가 많아서 체력도 딸리고.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멋진 곳이 있어요. 거기서 쉬면서 경치 구경하고 내려올 거예요. 또 20분을 걸어 올라가니 정말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도달합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이고 어느 쪽이 왔던 길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요. 경치도 구경하고 영희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확실히 공기는 맑지만 너무 깊고 외진 곳입니다. 길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어느 쪽이 내려가는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이 너무 복잡하네. 어느 쪽이 내려가는 길이지? 나중에 길 잃을까봐 걱정이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길을 외워가면서 왔어요. 소라가 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2시. 계획한 시간입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디에?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 저기 저 나무 뒤쪽으로 가면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등산로에는 중간중간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길 복잡해서 따라오시면 안 돼요. 소라가 영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무 뒤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사해둔 탈출 루트로 혼자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영희가 혼자 남겨진 채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며느리를 기다립니다. 소라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멀리 있나?
10분, 20분이 지나도 소라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희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라야, 소라야. 영희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영희가 소라가 사라진 방향으로 가보려 하지만 나무들 사이로 여러 갈래 길이 나뉘어 있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비슷해 보입니다. 소라야, 어디 있니? 농담은 그만하고 나와. 무서워. 영희가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을 잃어 어느 쪽이 왔던 길인지, 어느 쪽이 내려가는 길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영희. 그때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저게 혹시 소라가 먼저 차로 간 건가? 영희가 급히 소리 나는 방향으로 가려 하지만 산속에서는 소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산길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길이 어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영희가 여러 갈래 길 앞에서 당황합니다. 모든 길이 비슷하게 보이고 어느 것이 올라오던 길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라야, 소라야. 제발 대답해 줘. 할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산속은 조용하고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1시간 넘게 헤매던 영희는 점점 지쳐갑니다. 70세의 나이에 험한 산길을 헤매는 것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더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마 정말 날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소라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소라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고 혼자 도망간 것입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산속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기온도 떨어집니다. 영희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희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있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정말 날 버리고 간 거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납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정성을 다해 돌봐온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 넘게 뒷바라지했는데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영희가 여러 갈래 길 사이에서 서성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소라를 부릅니다. 소라야, 정말 농담이라고 해줘. 소라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입니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각종 벌레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길을 완전히 잃었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영희가 한 길로 내려가려 시도하지만 어두워진 산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게다가 어느 길이 맞는 방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더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갈까 봐 무섭습니다. 핸드폰을 영희가 주머니를 뒤지지만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소 짧은 외출에는 핸드폰을 챙기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밤이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산속은 칠흑같이 어둡. 온갖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 벌레들 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동물 소리들. 영희가 큰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며 두 팔로 자신을 감쌉니다. 추워. 너무 추워. 산속의 밤 기온은 예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영희가 입은 가을 옷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지?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손자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준호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할까요?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갑자기 멧돼지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립니다. 영희가 공포에 질려 몸을 더욱 작게 웅크립니다. 사람 살려. 으아. 영희가 공포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른 동물들을 자극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점점 체력을 잃어갑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러 옵니다. 소라야, 왜 이렇게까지? 영희가 소라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 되는 존재였나? 이때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영희가 두리번거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을 거야.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 영희가 환청에 맞서 소리칩니다. 하지만 환청은 계속됩니다. 늙고 쓸모없는 할머니. 며느리가 버린 할머니.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영희의 정신이 점점 혼미해집니다. 극한의 공포와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누구 없어요. 영희의 절규가 깊은 밤 산속에 메아리쳐 울립니다. 새벽 2시. 영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희야, 일어나거라. 누구세요? 누구시죠? 영희가 꿈속에서 대답합니다. 그때 따뜻하고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이 산을 수백 년간 지켜온 산신령이다. 너의 억울함과 절망을 보고 도와주러 왔느니라. 꿈속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얼굴은 선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빛에 쌓인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산신령님, 저는 죽는 건가요? 아니다. 영희야, 너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무슨 일이요? 악한 며느리를 벌주고 착한 손자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이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더욱 자세하게 들려옵니다. 영희야,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살기를 알려줄 터이 정확히 기억하거라. 네, 산신령님,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먼저 동쪽으로 정확히 50걸음을 걸어가거라. 큰 바위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바위 밑을 파보면 작은 샘이 나온다. 그 물을 마시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쪽으로 50걸음, 큰 바위. 둘째, 남쪽으로 100걸음을 가면 큰 바위가 하나 더 있다. 그 바위 밑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다. 그것들을 모아서 불을 피워라. 너는 시골에서 평생 살았으니 불 피우는 법을 알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셋째, 서쪽 덤불 속에는 먹을 수 있는 도토리와 산나물들이 있다. 도토리는 쓴맛을 빼고 먹어야 하니 샘물에 우려서 먹어라. 산나물도 골라서 먹되 독이 있는 풀은 피하거라. 서쪽 덤불. 넷째,
북쪽으로 200걸음을 가면 작은 동굴이 하나 있다. 그곳은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밤에는 그곳에서 쉬어라. 동굴. 북쪽으로 200걸음.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라. 그리고 연기를 많이 피워라. 구조대가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구조대가요? 정말요? 그렇다. 너의 손자가 할머니를 찾고 있다. 너의 사정이 딱함과 동시에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연기와 소리를 따라 구조대가 올 것이다. 영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준호가, 영희야 기억하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네, 찬신영님 고맙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라. 악한 며느리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꿈에서 깨어난 영희. 신기하게도 몸에 기력이 돌아와 있습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어. 영희가 일어나서 동쪽을 확인합니다. 찬신령이 말한 대로 동쪽으로 50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48, 49, 50점. 정확히 50걸음을 걸어가니 정말로 큰 바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있네. 영희가 바위 밑을 손으로 파보니 정말로 작은 샘이 솟아나옵니다. 찬신영님, 정말 고마워요. 영희가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십니다. 목의 갈증이 해소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100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98, 99, 100점. 정말로 큰 바위가 하나 더 있고 그 밑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꿈이 아니었어. 영희가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경험을 살려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웁니다. 돌과 마른 풀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불씨를 만들어냅니다. 붙어라. 붙어라. 드디어 불이 붙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주변을 밝혀줍니다. 고맙습니다. 산신영이 정말 고마워요. 불 앞에서 영희의 얼굴에 기망의 빛이 돌아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서쪽 덤불로 가서 도토리와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을 찾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어떤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독이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독이 있으니까 피해야 하고. 도토리를 샘물에 우려서 쓴맛을 뺀 후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산나물도 골라서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맛은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200걸음을 걸어가니 정말로 작은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산신영님의 말씀이 모두 맞네. 동굴 안은 바람을 막아주고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영희가 동굴 입구 근처에 불을 옮겨 피우고 밤을 보냅니다. 산신영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는 준호가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아직 안 오셨어요? 어제 금방 온다고 하셨는데. 소라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얼굴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습니다. 그냥 친구분 댁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됐나 봐. 그런데 왜 전화도 안 하셔요?
할머니는 평소에 늦으면 꼭 연락하셨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친구분이 누구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소라가 더욱 당황합니다. 준호의 질문이 예상보다 날카롭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도 안 가져가셨고, 친구는 옛날 친구야. 핸드폰을 안 가져가셨다고요? 할머니는 항상 핸드폰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데요. 어제 분명히 가방도 가져가셨어요. 준호의 의심이 점점 커집니다. 평소 꼼꼼하고 연락을 잘하시는 할머니가 이틀째 소식이 없다는 게 이상합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소라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산에 드라이브 갔다 왔어. 어느 산이요? 산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 혹시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산에서 길 잃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건 아니야. 할머니가 혼자 다른 곳에 가셨을 거야. 다른 곳이요? 할머니가 왜 혼자 다른 곳에 가세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는데. 준호가 점점 목소리를 높입니다. 15세 나이지만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하루가 더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를 강하게 추궁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틀째 안 오셨어요. 이거 완전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 맞죠?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칩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분명히 무슨 일 생긴 거죠? 왜 계속 숨기세요? 할머니, 어디 계신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산에서. 소라가 말을 더듬습니다. 산에서 뭐요? 말을 끝까지 해요. 길을 잃으셨을 수도. 그럼 왜 경찰서에 신고 안 해요? 실종 신고해야죠. 할머니가 산에서 길 잃으셨으면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해요. 준호가 울기 시작합니다. 소라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전화할게. 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경찰, 소방서 그리고 민간 구조대까지 동원됩니다. 헬기까지 투입된 대규모 작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산신령의 말대로 영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큰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젖은 나무십들을 불에 던져서 하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누구 없어요. 영희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연기를 피웁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김영희예요. 여기 있어요. 헬기 조종사가 연기를 발견합니다. 본부, 여기 헬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구조 신호로 보이는 연기 발견했습니다. 지상팀 출동 요청합니다. 본부 수신, 즉시 지상팀 투입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연기를 보고 영희가 있는 곳으로 급히 향합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높은 곳에서 불을 피우며 소리치던 영희를 발견합니다. 여기 생존자 발견. 70세 여성 생존자 발견.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워합니다. 이틀 동안 혼자 산속에서 버텼는데도 생각보다 건강해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산신령님이 도와주셔서.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구조대원들을 맞이합니다. 산신령이요. 네, 어디서 물을 구하고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조대원들이 신기하게 여기지만 일단 구조가 우선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0세 나이에 이틀 동안 혼자 버티시다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생 시골에서 살아서 산에서 사는 법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산신령님이 꿈에 나타나서 살기를 알려주셨어요. 구조대원들이 영희를 들것에 태워 안전하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영희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곧 언론에 알려집니다. 70세 할머니가 이틀 동안 혼자 산속에서 생존했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각종 방송국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할머니 정말 놀라운 생존기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틀 동안 버티셨어요? 산신령님이 도와주셨어요. 물 있는 곳도 알려주시고 불 피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영희가 산신령의 도움으로 생존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산에 계시게 되신 건가요? 가족과 함께 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건가요?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데려다가 산속에 버리고 갔어요. 기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희가 그날의 일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라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제안했던 것부터 깊은 산속에서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버리고 간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이 인터뷰가 저녁 뉴스로 방송되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CCTV와 톨게이트 영상 분석을 통해 소라의 범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소라를 긴급 체포합니다. 재판에서 소라는 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3개월 후 영희와 준호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영희가 여전히 일찍 일어나서 준호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준호야, 아침 먹자.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싸주세요. 그럼 우리 준호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둘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욱 끈끈해 보입니다. 극한 상황을 겪고 나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영희가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산신령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준호와 다시 함께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다가와서 할머니 곁에 앉습니다. 할머니, 정말 산신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신기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준호 보고 싶어서 버틴 거야.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둘이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사람을 버린 자는 결국 법과 양심에게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와 준호는 산처럼 단단하게 서로를 지켜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산신령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